간호학과 정원 확대는 성공적인가? 라는 걸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간호사 면허 소지자가 50만이 조금 넘어요. 최근 통계에 따르면은 그 중에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은 절반이 조금 넘고, 나머지는 비의료기관에서 일하고, 또 그 나머지는 간호사 면허만 가지고 있고 간호와 전혀 무관한 삶을 살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만 먹으면은 본인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 다시 복귀할 수 있는 상태죠. 긴 간호 역사 속에서 이렇게 간호사 면허 50만 명 정도를 가지기까지는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렸어요. 올해 간호협회 창립 100주년이라고 하니까 거의 한 세기 동안 쌓아올린 수치가 50만이라 해도 무방하겠죠. 100년 만에 50만 간호사를 만들었는데 이제 100만 명 가려면 얼마나 걸릴까? 그거를 계산을 또 해봤어요. 일단 매년 간호대 정원 증가는 꾸준히 해왔어요. 하지만 2019년부터 2024년까지는 700명씩 꽉 채워가지고 꾸준히 하고 있고, 이후에도 이런 기조를 유지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한 20년 걸릴까요? 좀 정리를 해봤는데 15년 조금 지나면은 지난 100년을 커버할 수치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요. 이 수치는 작년에 응시생을 전부 다 산출한 거예요. 거기에서 700명을 계속 더한 값이고, 거기서 더한 값을 계속 이렇게 더해보니까 2040년이 되면은 102만 명이 예상되는 거고, 이거는 무슨 값이냐? 24년에 간호학과 정원 내 입학자들이 약 3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 값을 이렇게 더한 겁니다. 이거랑 좀 갭 차이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700명씩 계속 더한 거예요. 계속 이제 그 학생들이 졸업하면은 이제 4년 뒤잖아요. 그래서 4년 뒤부터 여기서 그냥 값을 끌고 와가지고 이제 4년 뒤부터 이 값을 계속 더한 거예요. 그래도 해봤자 별로 차이가 안 나죠. 1년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변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더 줄이거나 더 늘리거나. 하지만 이미 늘려난 거는 줄이기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제 예상대로 흘러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가장 걱정되는 거는 지금 뭐 저출산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미래에 간호학과에 입학할 고등학생, 중학생, 초등학생 수가 점점 줄어가지고, 이제 지금은 학과에 입학 정원 미달 사태가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으로 그런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을 좀 고려해 본다면은 조금 더 뒤에 다가오지 않을까 생각도 들어요. 이제 100만 명이 만약에 오게 된다, 뭐 그 전도 사실 걱정이긴 하죠. 이렇게 되면은 과연 미래는 어떻게 될까? 필요 이상의 공급이 지속되고 이것이 조절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이외에 다른 플랜 B를 세워야 할 거예요. 간호사를 40 넘어서까지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하는 그런 순간이 올지도 몰라요. 이렇게 인력이 포화가 된다면은 병원에서 일할 수 있는 자리는 한정적이고, 현재도 26만 명이 전국에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는데 다른 플랜 B를 생각해야 된단 말이죠. 올해 뉴스로 본다면은 수도권에 있는 주요 병원은 인력 포화가 왔는지 신규 입사자를 작년보다 이제 30% 감축한다 최대, 그렇게 해가지고 적게 받는다 하고 있고, 뭐 따지고 보면은 사실 더 이전부터 그래왔죠. 이미 웨이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인력이 포화가 돼가지고 들어올 순번을 기다려라 하는 거니까, 웨이팅을 하는 순간부터 이미 인력은 포화되고 있다고 봐야 됐어요. 이제 뭐 주요 대학병원들부터 이제 좀 그런 게 있었지만, 이제 인력 포화라고 하는 거는 병원이 세운 기준이겠죠. 아마도 간호 1등급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으로 생각할 수 있겠어요. 근데 전 이제 이전부터 이거와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간호사를 많이 배출하는 거는 진짜 실패한 정책이다. 망했다. 간호사들 이제 끝물이다. 간호사 유통기한 끝났어요. 상했습니다. 이젠 저 같은 꼴통이 운 좋게 뭐 정시 잘 찍어서 4등급 겨울 걸쳐가지고 간호학과 가는 것을 넘어가지고 9등급도 간호학과를 갈 수 있는 시대다. 이제 이런 시대인데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까 싶네요. 인력 부족은 중소병원이나 지방에 있는 병원들의 이제 전유물이 될 것이다. 사실은 인력 부족이라 느끼는 건 간호사들이지, 병원은 업무량 대비 인력이 부족해도 간호 1등급만 맞추려 한다. 간호사 처우에서는 여전히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이런 이야기를 뭐 주저리 했는데, 간호사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이제 간호사를 한도 끝도 없이 늘리는 게, 간호학과를 증설하고 지원하는 게 뭐 다 같이 죽자는 치킨 게임 같은 거지만, 저 같은 임상이라는 간호사의 입장에서 그런 거지, 저와 다른 입장들은 그런 게 아닐 거예요. 뭐 저와 다르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고요. 그런 다른 시각에서 간호사가 아닌 다른 입장을 조금 보려고 합니다. 일단 통계를 조금 더 볼게요. 이거는 이제 공급과 수요 곡선이라는 건데, 간호사의 공급과 간호사를 고용하려는 병원의 수요가 이렇게 적절히 맞아떨어지면은 이제 적당한 인건비가 형성되겠죠. 하지만 공급이 계속 늘어나면은 이제 수요는 뭐 계속 이렇게 일정할 건데, 가격은 계속 이렇게 맞춰가지고 올라가진 않을 거 아니에요. 보통 내려간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통계만 보더라도 5년 동안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6만 명 가까이 늘었어요. 이렇게 는 게 보이죠. 올해 1분기에는 26만 명 가까이 되고요. 올해 2분기에는 3,600명 더 는 수치 26만 3,600명 정도가 되네요. 이렇게 보듯이 실제로 임상에서 일하는 간호사 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뭐 그렇지만 또 다른 의견이 있겠죠. 분명히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의 절대적인 수치는 뭐 늘어났지만 신규 간호사가 엄청 늘었고 정연차 간호사들이 늘어서 뭐 의료의 질이 어떻고 뭐 밑빠진 독에 물 붓듯이 겉만 번지르르 하고 속은 썩어가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렇지만 이렇게 나와 있는 통계치는 간호사 수가 늘어난 거는 변함없는 사실이고 그 수치만 중요할 뿐 이 본질은 간호사 외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 크게 중요한 부분일까라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뭐 우리는 뭐 이러면 진짜 안 된다 하지만은 다른 사람 입장은 전혀 그렇지가 않단 말이죠. 그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같이 알아볼까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막 주장을 한다 해도 사람들이 크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면은 자신이 흥미를 가지는 그런 부분이 아니면은 사람들은 대부분 다 자기 삶을 살기 바쁘거든요. 우리가 언제부터 뭐 남의 일에 뭐 표면적인 것을 넘어가지고 엄청난 관심을 가지고 그 속까지 들여다보고 본질을 파악하려는 노력, 그런 거를 잘 안 하잖아요. 뭐 최근 같은 경우에 뭐 이슈 같은 거는 엄청 막 알아보려고 하지만은 이목이 끌릴 만한 자극적인 그런 게 아니면은 사실 다들 무관심한 게 그게 현실이에요. 일종의 가몰이 같은 그런 거를 잘 안 하려고 한단 말이죠. 뭐 뉴스 같은 거만 봐도 뉴스 기사 제목만 보고 내용은 안 본다. 그런 것처럼 이제 간호사들이 느끼는 현실적인 고충은 뭐 어렴풋이 알 거는 같지만 사실은 사람들은 크게 그거에 관심이 없다. 좀 그렇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관심을 가진다 하면은 어떤 순간일 거냐? 대중들, 국민들이 본인의 삶 속에 직접적인 피해를 끼치는 수준까지 오면은 그때서야 관심을 많이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일단 뭐 간호 쪽 분야를 사람들이 흥미를 가지고 관심 가질 만한 그럴 분야도 아니기도 하고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호사의 입장과 다른 그런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간호계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곳은 어떤 곳이 있을까? 그런 곳의 입장은 어떨까? 그런 곳의 입장에선 간호사를 계속 늘리는 것이 어떻게 성공으로 여겨질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혹시 한 번쯤 해보셨나요? 저도 이번 기회에 조금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봤는데 일단 제가 생각한 거는 이래요. 네, 총 6가지의 입장을 한번 보려고요. 대학, 병원, 협회, 간호 관련 사업자, 학부모, 그리고 환자의 입장에서 사실 간호사들이 돈을 쓰고 시간을 써서 대학을 간 거지 방금 이야기한 이 6개의 입장들은 실질적으로 본인들이 지출한 건 아니잖아요. 뭐 학부모의 경우에는 본인 지출한 거일 수도 있겠지만 뭐 사회적 비용으로 조금 몰고 간다 하면은 미래에 모두가 어떻게 부담하고 짊어져야 할 문제라 할 수 있겠지만은 중요한 건 현재잖아요. 현재 중요한 건 현재이기 때문에 현재 간호사가 되기 위해 간호사 지망생들이 지출하는 비용은 제가 여기에 제시한 입장들에게는 아주 좋은 수익원이에요. 어떤 수단이기도 하고요. 누구는 대학교나 병원이나 뭐 협회 입장은 간호사랑 결이 비슷하지 않을까, 왜 동업자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를 할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글쎄요, 정말 간호사를 위한다고 말은 하겠지만 그런 말조차도 어떤 목적을 숨기기 위한 허울 좋은 명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들이 존재하는 목적, 본질을 파악한다면은 저는 간호사와는 확실히 입장이 다를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쉽게 생각하면 이래요. 이제 같은 회사에서 같은 사안이 있어요. 그런 같은 사안에 이제 신입의 입장, 대리의 입장, 팀장의 입장, 부장의 입장, 경영자의 입장이 다 다르듯이 간호라는 같은 영역에 있지만은 서로 다른 것을 추구하는 느낌이라 할까요? 물론 그 중에서는 정말 입 바른 소리 하는 분도 계시겠죠. 예외는 어디에나 존재하니까. 현실적으로 보면은 대학, 병원, 협회는 어차피 내 돈 쓴 것도 아닌데 내가 상관할 것까지야 있나. 내 인생 아닌데 뭐 우리는 결과만 챙기면 돼. 그 과정에 희생되는 것들은 우리가 감수하지 않아도 될 부분이야 생각해도 이 입장들에서는 크게 상관이 없잖아요. 표면적인 명분은 간호사 인력난 개선, 뭐 처우 개선, 이런 여러 가지 명분을 제시하겠지만은 실제로 간호사의 근무 환경에 도움되는 그런 내용으로 추진한 게 있나 싶어요. 진짜 모두 한마음으로 이제 그런 걸 했다고 하면은 이미 그게 이루어졌겠죠? 이렇게 긴 시간 끌고 오는 게 아니고. 먼저 대학의 입장을 보려고 해요. 대학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거는 3가지 입장이 조금 더 있어요. 대학 자체 입장과 대학에서 일하는 교수들의 입장, 그리고 출판업계까지 보려고 합니다. 먼저 대학 자체에서는 간호학과 증설과 증원은 아주 성공적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아주 성공적이죠. 2008년 당시에 130여 개 학과에서 7년 만에 203개로 늘렸고 지금은 202개죠. 이제 전체 대학 336개 중에서
60%가 간호학과를 가지고 있어요. 요즘같이 뭐 정원 미달에 폐교하는 학과가 늘어나고 있는 와중에도 그 어려운 학교에 있는 간호학과마저도 전해지는 소식에 따르면은 간호학과 정원 미달은 없다고 해요. 이거 관련해서는 제가 이전에 올린 9등급 간호학과 영상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을 참고했을 때 현재까지 간호학과는 대학 입장에서 100% 이익이 보장되는 그런 학위장사 사업 아이템인 거예요. 대학에서는 학과의 정원 미달만큼 치명적인 게 없고 학과의 정원이 다 차는 것만큼 횡재는 없어요. 얼마나 좋은 사업 아이템이길래 횡재까지 이야기하나 싶죠? 여러분들은 이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예상되시나요? 어렴풋이 단순 계산을 해봤어요. 전국에 있는 간호학과 1년 등록금 평균은 700만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제 편의상 제 평균치 700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24년 간호학과 입학 정원이 정원회까지 합치면은 약 3만명 정도 된다고 하니까 이제 700만원에 4년을 곱하고 3만명을 대상으로 하니까 이제 등록금 자체만 본다면은 이제 4년짜리 계획에 한 학년당 8,400억 원의 수익 모델, 1년마다 계속 들어오죠. 그 수익 모델들이 추가로 나가는 비용도 있을 거예요. 그 8,400억의 모델이 매년 정원 미달 없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니까 학교는 망할지라도 학과는 망하지 않는 로우 리스크 하이 리턴에 보장된 대박 아이템 아닐까요? 이제 나머지는 전공서적이나 기숙사나 주변 뭐 자취방 월세, 뭐 학교 축제, 교내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식음료, 뭐 기타 등등 뭐 여러 요인들로 해가지고 추가로 200만원은 좋게 더 쓸 거라 봐요. 왜냐면은 교재값만 해도 50만원 넘게 나갈 거거든요. 전공서적만 해도. 월세, 기숙사비만 해도 뭐 어림잡아도 뭐 그 이상 나갈 거고, 식비도 뭐 더 나갈 거고, 한 학년당 1조 원 이상의 사업 모델인 거예요. 2008년에 이거를 추진했으니까 2012년을 보는 게 맞다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냥 편의상 이 시기에 그냥 시험 친 응시생을 한번 볼까 해요. 이제 3, 4년제를 합친 2025년, 2026년 학생 수겠죠. 뭐 재수하는 학생도 있을 거고 12,542명이 응시했다고 해요. 이때는 등록금이 더 쌌겠지만 그냥 700만원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그냥 뭐 오차도 좀 있을 거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그랬을 때는 3,511억짜리 사업 모델인 거예요. 그 중에는 뭐 3년제도 있었기 때문에 1년이 아쉬운 그런 금액도 있었을 겁니다. 그 당시에서 인원만 보더라도 2.4배 가까운 성장을 한 거죠. 학과 인원만 본다면은. 이제 그 인원들이 유입되는 과정에 파생되는 효과들, 교수 인력만 봐도 최소한 2배는 더 늘어야 할 거예요. 학과 자체는 7년 만에 1.6배 가량 늘었지만은 뭐 인원도 같이 늘어났기 때문에 40명이던 학과가 100명이 되는 순간 뭐 교수 혼자서 100명을 다 강의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40명씩 아니면은 뭐 33명씩 나눠가지고 교수를 3명 쓴다든지 뭐 1명만 쓸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명을 다 앉힐 강의실도 뭐 없을 테고 보통은 분반해서 진행을 하니까 여기서 이제 교수들의 일자리가 늘어나겠죠. 이런 상황이 온다면은 이전보다 교수라는 직업이 물론 교수가 되는 게 쉽다는 게 아니에요. 교수 되는 게 무척 어렵지만은 이전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상대적으로 쉬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와중에 이제 예전 같았으면은 교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이 교수가 되는 그런 루트가 열린 게 아닌가 싶고요. 왜냐하면은 시대를 지나서 9등급이 간호학과 가는 시대가 왔다고 하니까 정원이 막 많이 늘어나가지고 그런 것처럼 교수도 그렇게 된 시기가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 과거의 기억을 좀 떠올려보면은 제가 11학번 때 학교 다닐 때 임상 경력이 없거나 뭐 임상에서 1, 2년, 뭐 3, 4년 뭐 이렇게 하고 교수 된 분들이 생각보다 많았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좀 충격적인 댓글을 봤어요. 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들은 얘기라고 합니다. 교수님이 얘들아 간호사의 꽃은 임상이란다. 6개월의 임상 경력을 이야기하며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6개월 이래놓고 얘기나 하지 말지 도대체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간호사는 사명감과 희생정신으로 임해야 한다. 이건 진짜 학생 때 귀에 딱지가 냈던 정도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해요. 많은 교수님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간호사의 소명의식과 인성이 그런 게 중요한 덕목이란다. 봉사정신 막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교육자로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이런 이야기를 굳이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이야기는 현실과 좀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이제 간호학생들에게 현실과 동떨어진 헛된 희망과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게 아닐까. 이제 현실과의 괴리감이 있는 그런 이야기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사명감과 희생정신 이런 거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교수는 존경을 담은 이제 하늘과 같은 존재, 스승은 하늘이다. 그 정도라서
이제 이런 얘기 하면은 이제 꿈뻑 이제 다 믿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근데 제가 일을 하면서 좀 겪었던 현실을 비추어 보면은 이 말이 어떤 말이냐면은 병원은 너희들을 엄청나게 이용해 먹을 것이다. 진짜 완전 부려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과 협회와 공생관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을 가스라이팅 할 수밖에 없어 하면서 무엇보다 사명감과 희생정신을 강조하던 게 이런 목적을 위해서 한 게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겁나게 굴리고 부려먹고 불법 의료 같은 부조리한 것을 당하더라도 그냥 희생해라. 사명감으로 참고 뱉어라. 그런 뜻의 희생이 아닌가 싶어요. 환자를 위해서 희생하는 게 아니고 병원의 수익 모델로서 희생을 해라. 2.4배 늘어난 학생 수만큼 전공 서적도 그만큼 팔릴 것이기 때문에 출판업계도 사업 수완이 아주 많이 좋아졌을 거예요. 문제집 책팔이 아저씨들이 어김없이 강의 끝나고 찾아와서 너희들은 반드시 사야 돼. 사지 않으면은 국시 때 큰 일이 생길 거야 하면서 이제 막 공포심을 심어주잖아요. 안 사면은 큰일 날 것처럼. 이제 종이 한 장을 나눠주면서 여기에 모든 항목을 채운다면 재고 처분용 문제집을 헐값에 주겠다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 이제 메인은 아마도 전공 서적 수익이 좀 많이 크지 않을까 싶어요. 특히 교수들이 집필한 전공 서적 날짜들이 여러 가지예요. 이 기사들이 한 시기에 나온 게 아니고 항상 이슈가 됐던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재발행한 전공 서적에 이름 슬쩍 앉은 표지가리 교수들, 간호학과 얘기 아니에요. 그냥 모든 대학에 있는 어떤 불특정 학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서적을 다시 발행할 때 다른 교수의 이름을 슬쩍 끼워넣는 이른바 표지가리는 교수사회 일각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이다. 검찰은 지난 15년 12월 대학 교수 180여 명을 무더기로 적발해 재판에 넘기기도 했다. 출판사는 표지가리로 인기 없는 전공서적의 매출을 올렸고 교수들은 자신의 연구 실적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표지가리를 이용했다. 제 밑에 막 여러 가지가 있죠. 이게 표지가리랑 그 전공서적을 쓰는 게 아주 큰 업적이라고 합니다. 교수들 입장에서는. 표지만 바꾼 전공책으로 학생들 주머니 턴 교수, 오랜 관행. 상당수 교수는 재임용 욕심에 동료 교수가 오랜 기간 땀 흘려 읽어낸 연구성과를 아무런 죄식도 없이 훔쳐 새 책을 냈다. 이렇게 출간된 전공서적을 제자들에게 팔아 돈벌이도 했다. 표지가리는 연구실적 등을 부풀리고자 남이 쓴 책을 자신이 낸 것처럼 표지만 바꾸는 출판 수법으로 전공서적을 지은 교수와 저자 이름만 넣은 교수, 출판사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며 생긴 범죄다. 대학마다 평가 기준이 다르지만은 책을 펴내면은 대부분 연구실적으로 인정해준다. 수업교재로 제자들에게 팔아 인세를 챙기는 것은 덤이다. 인세가 책을 팔면은 저자에게 들어가는 수익이에요. 그걸 인세라고 얘기하는데 박사학위 유지인가 아니면 교수 자리 유지하려면은 매년 그 어느 정도 연구를 하는 논문 같은 걸 써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대체해가지고 교재 같은 걸로 인정해준다 그런 것 같습니다. 출판사는 팔다 남은 창고에 쌓인 전공서적을 처리하는데도 표지가리를 활용했다. 이거는 조금 반대되는 얘기예요. 저서 인쇄 포기하니 모든 학생 책 구입 기뻐라 해가지고 아주 의로운 교수님을 소개하는 기사입니다. 이거는 2009년 아주 좀 과거의 얘기예요. 이제 수년간 자신이 저술한 책 인쇄를 학생들에게 돌려줘 자신의 강의를 듣는 학생들이 전공책을 갖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한 교수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아주 젊은 나이에 교수가 되셨어요. 39살이라고 합니다. 당시 전공책 가격은 2만원 선이라고 했습니다. 2만원 선. 근데 이것도 학생들 입장에서 비싸죠. 학생들이 돈을 버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은 재본책을 이렇게 막 했다고 합니다. 재본하는 게 더 싸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수가 인쇄를 포기하니까 2만원 선이던 책이 1만원 선 정도로 이렇게 내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인쇄 수익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이런 기사를 참고해보면은. 물론 이게 14년 전 기사긴 한데 책 한 권이 수십만원. 간호학과 책이 4만원? 뭐 비싸면 6만원, 7만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더 올랐는지. 제 때는 그렇게 좀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싼 이유가 뭐냐면은 적은 수요, 추가 인쇄. 그렇죠. 그 수요가 적고 이제 소량 생산을 하면은 당연히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대량 생산을 하면은 조금 더 저렴해지고. 그런데 이제 간호학과 책은 1년에 3만 명이 들어온다니까 수요가 적은 것도 아니죠.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풀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막 이런 얘기를 막 주저주저 하면서 전공서적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높일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고, 이런 것도 이제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막 기사로 나오고 했죠. 이 전공서적을 집필한 교수들이 개개인에게 어떤 비용들이 떨어지는지 뭐 정확한 인세는 모르겠지만 대략적인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이제 기사를 참고했을 때 인세가 무시할 수준은 아니구나 싶어요. 이제 전체적인 시장 규모가 2.4배 커졌으니 그만큼 인세 수익도 올랐을 거란 말이죠. 이런 마인드로 좀 보자면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내 꿈은 간호학계 발전을 위해서 이런 일을 할 거야.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하고 그러는 과정에 단지 교수라는 직업은 내가 간호학계 발전을 이루기 위한 도구에 불과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하겠어가 아니고 내 꿈은 교수야. 교수가 되고 학과장이 되고 여러 간호사 단체와 교류하며 난 더 높은 권력을 원해. 제 꿈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직업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냥 직업 자체가 꿈이 되어버리고 이제 그 목표에 도달하면은 더 높은 권력을 위해 교수의 지위를 이용할 거야. 이제 그러는 순간 악순환이 시작되고 계속해서 이제 그게 반복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이런 마인드로 하면은 지금 같은 상황이 좀 오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병원의 입장은 어떨까요? 병원의 입장은 인력난이 분명히 있었던 시기가 있어요. 물론 지금도 일부 병원에서는 인력난이 있는데 뭐 이 인력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간호사 대비 적정 환자 수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기준으로 하면은 국내에 있는 모든 병원이 여전히 인력난이에요. 그런데 현실은 병원이 그거를 안 추구하지 않거든요. 현실은 이렇습니다. 병원이 원하는 건 두 가지예요. 간호 1등을 맞추기 위한 간호사 인력 또는 병원이 원하는 수준의 인건비 지출에서의 간호 인력 이거를 기준으로 생각해봐야 돼요. 간호사들이 점점 더 많이 배출되고 퇴사자를 커버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간호사들이 계속 나오니까 입사 순번을 기다리는 웨이팅이 점점 퍼지고 한때는 뭐 9개월 12개월을 웨이팅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요. 이렇게 되면은 병원은 웨이팅을 만들어서 간호 1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간호 1등급 보험 수가를 꾸준히 챙길 수 있고 인력 시장은 포화인데 굳이 인건비나 복지를 극적으로 올릴 필요도 없겠죠. 그냥 눈치 보면서 인력이 유입되는 속도보다 나가는 속도가 조금 더 느릴 만큼 그게 좀 통제되는 수준만큼만 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유지되는 수준까지 그런 급여나 복지를 책정하겠죠. 이제 상황 봐가면서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 급여나 복지를 오히려 낮출 수도 있겠죠. 연봉을 100만원 올릴 거였다면은 뭐 동결시켜버린다거나 50만원만 올린다거나 그러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이제 간호사 인력이 포화되어 있고 여기저기 일할 사람이 널렸고 뭐 적당히도 아닌 그 이하를 제시해도 일할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이전보다 인건비 지출을 확실히 절약할 수 있겠죠. 어차피 얼마를 주든 법적으로 노동부에 신고되지 않을 최선만 지키면 되니까 뭐 최저임금 나중에 간호사가 최저임금을 받는 날이 올지도 모르죠. 물론 요양병원급에서는 최저임금에 가까운 수준을 받고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해요. 계속 인력이 배출되니까 병원 입장에서는 병원 시스템에 잘 적응하고 순종하는 병원과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가치관을 가진 그런 사람들만 골라내가지고 이제 양성을 계속하는 거죠. 관리자 기직에 앉히고 나머지는 뭐 로테이션이나 다른 이유로 알아서 뭐 나가주니까 뭐 적절한 시기에 구조조정은 꾸준히 이루어져야 하거든요. 직책이 올라갈수록 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들어오는 사람은 꾸준히 많으니까 쳐낼 사람은 쳐내야 된단 말이죠. 병원과 그 안 맞는 사람들은 호봉이 오르고 상대적으로 비싼 뭐 나이 든 인력을 쓰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값싼 젊은 인력을 쓰는 게 뭐 경영적인 측면에 본다면은 나은 전략이죠. 요즘 뭐 구조조정하는 것을 보면은 다른 기업들 뭐 이전 같았으면은 인력이 안 고져서 뭐 나이가 많아도 버티면서 할 수 있다 그런 게 있었는데 뭐 간호사 사회가 요즘 와서 보면은 그런 시대는 지나가고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물론 의료의 질 하락이나 업무의 강도가 증가하겠지만 그런 상황에서 병원은 알바가 아니거든요 사실. 병원 운영 어떻게든 될 거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그런 갭을 메꿔줄 만한 어떤 시스템을 새로 개발할 거고 장비들을 새롭게 도입하면서 그 격차는 미래 어느 순간에 메꿔지겠죠. 질 낮은 인력이 들어온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거기에 적응되면은 사람들이 그걸 표준으로 알고 이제 거기에 또 맞춰서 할 거예요. 이제 병원 입장에서 좀 정리해보자면은 인력 시장이 포화되니까 비교적으로 저비용의 인력을 쓸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상황에 다른 것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죠. 이제 병원에 충성할 수 있는 그런 인력을 선별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리는 거죠. 주기적인 구조조정. 이 물갈이 되는 저비용의 인력을 계속 쓰면서 지출을 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이제 협회 입장에서는 또 어떨까요? 매번 간호사를 위한다는 말을 매크로같이 꾸준히 하는 것 같지만은 그 정관에 보면은 회원의 권리와 권익 향상을 위한다는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그래서 협회는 회원을 더 우선시한다. 이거를 그 정관 3조 규칙이라는 곳에 적어놓은 거니까요. 이 정관에 간호사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회원이라고 막 이렇게 다 적어놨습니다. 최근 재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에 맞춰가지고 올해부터 협회비 10,000원을 인상을 했고요. 뭐 제가 왜 재정이 어려울까 하면서 영상 만든 게 있는데 궁금하시면 그걸 좀 참고하면 될 것 같고 그 재정의 주요 수입원이 간호사 회비거든요. 보수교육비도 있겠지만 절대적인 간호사 수가 늘어나면은 협회비를 내줄 회원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이고 그로 인해 회비 수입이 증가하겠죠. 간호사 자체 머릿수도 많아졌으니까
간호사를 위한다는 어떤 정책을 명분으로 정치적 행보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겠죠. 실제 간호사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나오고 있고 그 국회의원들을 협회가 불러가지고 축하연을 벌리기도 하고요. 이제 정치와 국회의원을 떠올려보면은 아무리 국가의 발전되는 그런 사안이라 하더라도 대중들의 관심이 없고 제 자신의 표를 위해서 내가 계속 국회의원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위해서 조금 정인을 저버리는 그런 게 또 있잖아요. 머릿수가 많아지면은 이제 그런 표심을 위해 가지고 이해관계에 얽혀있는 그런 이권을 위해서 좀 이용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는 간호 관련 콘텐츠 사업자. 저 같은 유튜버가 이제 간호 관련 콘텐츠 사업자죠. 사실 사업자는 아닌데 사업자가 될 계획을 하고는 있죠. 이미 임상을 떠나가지고 사업에 몰두한다고 하면은 사업의 수요가 생겨야 사업이 흥하잖아요. 이제 그 수요가 간호사들이 점점 많이 느는 거겠죠. 간호 관련 콘텐츠 사업이라고 하면은 간호계가 지지고 볶든 이제 내가 하는 사업만 잘 되면 그만 아닌가. 그게 뭐 경영자 사업자 마인드잖아요. 일단 돈을 버는 게 주요 목적이니까 뭐 나중에 뭐 사회적 기업 이런 수준이 돼가지고 뭐 선행 베풀듯이 사회적 문제가 되어버린 간호사 문제에 이제 좀 관심을 가져보고 싶다 뭐 그런 생각이 들 것도 같지만은 당장은 간호계가 뭐 어떻게 되든 말든 내 사업이 잘 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대표적으로 보면은 이제 영상, 책, 강의 그리고 미국 간호사 관련 사업도 있죠. 협회 자체에서 미국 가는 거를 장려하는지 앵클렉스를 조금 얘기하더라고요. 그 카테고리가 또 있고요. 그래서 미국 간호사 관련해가지고 이제 몇몇 분들이 제가 뭐 요양병원 나이트 킵을 하면서 야간에 피곤하다 뭐 월급도 적게 받고 하니까 선생님 거기서 그러지 말고 미국 간호사 오세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보면은 간호사를 수출하려고 간호사를 이렇게 많이 뽑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제 실제로 보면은 학원가에 오프라인 강의도 있고 온라인 강의로 앵클렉스 미국 간호사 되는 것을 열심히 마케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뭐 우리도 어렴풋이 알고 있잖아요. 학교에서 배우니까 이제 미국 간호사가 좋다 그런 걸 알고는 있을 거예요. 워라밸이 보장된다. 정말 간호사하기 좋은 나라다. 그런 이야기들 많은데 저는 글쎄요. 잘 모르겠어요. 이 사업 아이템 자체를 마케팅해야 하니까 너무 미디어에서 좋은 이야기만 하고 그 이야기들만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다 보니까 미국 간호사는 진짜 좋은 걸까? 이제 그런 막연한 생각이 진짜 좋은 거야 이렇게 좀 붙여진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물론 좋은 게 맞다 생각을 해요. 하지만 이제 그 이면도 조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간호사 수출에 관한 사업은 어떤 게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제가 생각나는 거는 두 가지예요. 이제 미국을 예로 들면은 미국 간호사 시험 보기 위한 앵클렉스 강의를 이제 판매하는 거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그리고 해외에 가려면은 에이전시 같은 것을 통해서 진행한다고 합니다. 이제 에이전시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 스포츠 선수들 보면은 소속사가 있잖아요.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에이전시가 우리가 이 사람의 신원을 보증한다. 괜찮은 사람이다. 이 사람 한번 써달라. 그런 느낌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한국 간호사가 미국 간호사 가려면은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할 거잖아요. 이민 관련 서류들부터 해가지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과정에서 에이전시와 어떤 계약을 맺고 미국에 있는 뭐 특정 병원과 연계된 그런 에이전시도 있다고 합니다. 에이전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국에 있는 것을 하기도 하고 미국에 있는 자체 에이전시를 쓰는 것도 있는데 이제 미국 자체에 있는 에이전시는 상대적으로 많이 좀 저렴하다고 합니다. 경제적이고 단점은 본인 직접 에이전시가 챙기지 않는 부분을 챙겨야 한다는 단점이 있죠. 하지만 이제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는 상당히 비용을 많이 받아요. 싼 곳은 1천만 정도 한다고 하는데 비싼 곳은 4천만원 이상을 지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에이전시에게. 보통은 계약을 뭐 1년, 2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2년 동안 에이전시에게 4천만원을 줘야 된다.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정확한 거는 잘 모르지만은 이제 좀 한간에 떠도는 소문을 보면은 이런 게 있다고 해요. 비유하면 이런 거예요. 해외여행을 간다고 하면은 패키지 여행 느낌으로 여행사에서 일정대로 진행하는 게 한국에 있는 에이전시고 비행기 표만 받아가지고 생판 모르는 곳에 가서 나 혼자 모든 일정들을 다 조사하고 동선들을 파악하고 식당은 어디에 갈지 내가 다 알아보는 게 이제 미국에 있는 자체 에이전시라 생각하면은 이해가 쉬울 겁니다. 미국 간호사는 연봉이 10만 달러라고 하더라고요. 10만 달러가 지금 환율을 하면은 대충 1억 4천만 원 정도 되죠. 근데 말이 1억 4천이지 이 기준이 그 뉴욕에 있는 이게 대도시 기준이더라고요. 이제 그런 데는 세금이 진짜 높거든요. 뉴욕 같은 경우에는 33%에서 39% 사이라고 하던가요? 이제 만약에 1억을 벌면은 4천만 원을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단순 계산해서. 그러면은 연봉이 6천인 거죠. 근데 6천이라도 뉴욕에 있는 월세가 한 달에 뭐 200, 300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월세를 내면서 산다. 과연 워라밸이 맞나? 먹는 것도
더 물가 때문에 비쌀 거란 말이죠. 그런 걸 고려하면은 과연 미국 간호사가 한간에 떠도는 소문처럼 진짜 좋은 게 맞나 싶기도 해요. 치안 같은 것도 문제겠죠. 미국은 총기를 소지할 수 있는 국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인종차별 그런 걱정도 조금 있기도 하고요. 일단 이거는 제가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은 미국 간호사 관련해가지고 한번 조금 더 조사를 해가지고 다뤄보면은 좋을 것 같고, 일단 이런 느낌의 간호 관련 사업들, 그런 사업을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간호사가 더 많아질수록 사업이 더 흥하겠죠. 간호사가 앞으로 계속 가능하다면 더욱더 많이 배출되기를 원하겠죠. 간호계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학부모 입장에서는 우리 아들, 딸들이 취업이 잘 된다 하면은 땡큐죠. 우리 아들 맨날 놀아가지고 성적도 안 좋은데 취업률 100%인 학과에 갈 수 있는 시대라고 이제 하면서 완전 대환영하겠죠. 그런 거 보면은 학부모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소식이겠죠. 그리고 환자 입장을 좀 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의견이 좀 갈릴 것 같아요. 환자 입장에서 베테랑 간호사들보다 이제 신입 간호사들, 이제 저연차 간호사들 늘면은 이제 질 낮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환자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 좋은 게 아닌가 싶지만은 꼭 그렇지만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맞기도 한데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질 낮은 의료 서비스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보여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의료 질이 안 좋든 말든 일단 뭐 뉴스에 날 만한 그런 사고만 안 터지면은 알게 모르게 다들 쉬쉬하면서 다 그냥 넘기잖아요, 보통. 예, 그런 거에서 다들 이제 그런 거는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병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런 질적인 측면과 비용 지출을 저울질해가지고 적당히 보급형 의료의 질을 제공하고자 이제 그런 게 아닐까 싶은데, 이게 환자랑 무슨 관련이 있느냐. 이제 뭐 의료비 관련해가지고 환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일단 간호 인력은 공급은 많고 이제 그 수요보다 공급이 더 앞선 상황에서 인건비 하락을 점점 더 체감할 수 있는 순간이 오면은 의료비 지출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줄어들겠죠. 병원 입장에서는 그만큼 간호사 인건비 지출에 큰 부담이 없기 때문에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지출할 의료비가 더 오르지 않고 지금 수준에서 겨우 머물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인건비 부담이 낮았으니까 4명 쓸 거 5명 쓸 수도 있고, 뭐 그로 인해 오히려 질은 낮지만은 양으로 그 질을 메꿀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뭐 통계상 실제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들이 늘기도 했고요. 이거는 조금 갈릴 것 같습니다. 요약해보면은 제가 제시한 여러 입장에서 대학은 등록금, 교수 일자리, 출판사에서 이익이 있어가지고 성공한 정책이다. 병원은 인건비 부담 완화, 인력난 해소해서 성공한 정책이다. 협회는 회비 및 교육비 수입, 정치 관련해가지고 성공한 정책이다. 간호 관련 사업자는 이제 고객 증가로 사업 수익 증대, 이 입장에서도 성공한 사업이죠. 학부모 입장에서는 공부 잘 못해도 취업 잘 되는 학과에 갈 수 있다. 성공한 사업이죠. 그래서 이제 간호사 인력 증가, 그러니까 간호학과 정원 증대, 간호학과 증설, 이거는 간호사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지만은 간호사 외 입장에서 보면은 상당히 성공한 것이다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현재 50만인데 이런 상황이면은 100만이면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경쟁은 더욱 치열해지겠죠, 간호사끼리. 병원이 간호사를 대하는 기준은 점점 더 엄격해질 것이고, 인력 관리에 뭐 저 같은 이제 불순물 예, 불순물을 이제 검열하기 위해 조금 더 어떻게 심한 그런 잣대를 들이밀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이는 들어가고 뭐 나이는 노동시장에서 치명적인 단점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아도 은퇴하는 나이가 더욱더 앞당겨질지도 모르는 거예요. 뭐 물론 경쟁에서 뒤처진다면은 물러나는 게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한 현상이긴 하지만 앞으로 이것이 더 심해질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제 어렴풋이 막연하게 설마 되겠어 하기에는 어쩌면은 10년 뒤에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다가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때 가서 다른 것이 어떻게 대안으로 나올 수 있는지 뭐 알 수는 없지만은 과거의 10년을 비춰본다면 앞으로 10년에서는 크게 뭐 변화가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간호사를 늘리는 거는 성공한 정책이다. 앞으로도 성공할 것이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